계속해서 그 다음 주제 세션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번 세션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주제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의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지에 대한 예측과 함께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격차 해소 그리고 디지털 문해력 확충 방안 등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 함께해 주실 좌장과 패널 분들을 모실 텐데요. 좌장에는 금봉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포용본부장님, 그리고 패널에 김민지 V드림 대표님과,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월드뱅크의 시니어 디지털 디벨롭먼트 스페셜리스트로 계신 자키 코리 님이신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이 되셨을까요? 네, 되셨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패널 분들과 자장분들을 무대로 모실 텐데요. 들어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비가 되셨으면 저는 이제 마이크를 우리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장님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디지털 인클루시브 포용 정책을 담당하고 있었던 금봉수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벗어도 된다고 해서 날마다 기술 발전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그런 기술 발전에 상당히 신속하게 또는 불가피하게 대응하고 또 체득하다 보니까 젊은 ICT에 비교적 친숙하고 또 그런 기회가 많았던 사람들은 이런 변화가 큰 어려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50대 이상만 돼도,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많이 이제 식당이나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키오스크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IT에 대한 문해력이나 이해력이 낮지 않은데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어떤 때에는 잘 이용하지 못해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디지털 격차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행정 서비스를 받을 때도 여러 번 인증을 한다든지 이럴 때마다 심리적인 불안감이 많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격차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고, 또 그런 예측에 따라서 민간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시는 국가기관에서도 소외되거나 뒤처지는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게 하거나, 아니면은 사업이나 이런 데 참여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소외계층, 예를 들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도시에 주거지가 도시가 아니고 이렇게 ICT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적거나 또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농촌이나 농어촌, 산촌에 계신 분들, 이런 부분의 문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잘 다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더레이터로서 제가 참여하게 됐지만, 아마 소개시켜 드리는 두 분은 이 연구나 비즈니스에 상당한 업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먼저 김민지 V드림 대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방 소개받은 주식회사 V드림 대표 김민지라고 합니다. 저희는 장애인 특화 재택근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상시 근로자 100명이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78%에 가까운 기업들이 장애인을 채용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고 있었고, 그 부담금 시장이 거의 2조가
매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25년부터 ESG 의무 공시, 50인부터도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라라고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되니까 이제 기업에서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애 유형별, 직군, 직무를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재택에서도 디지털에 대한 일을 부여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든 회사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토론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I would like to introduce Jackie Cole. 이제 제키 코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뱅크에서 시니어 디지털 디벨롭먼트 전문가로 일하고 계신데요. 자키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석하게도 제가 직접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제가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터넷이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기술을 잘 활용하고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에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조직해 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파트너십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험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싶고요. 다른 G20의 사례들도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다른 국가들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저는 우리 월드뱅크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월드뱅크의 관점과 접근법도 한국과 유사합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뒤처지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디지털 격차 없이 디지털의 혜택을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논의를 제가 너무 고대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중요한 회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지 대표님께 좀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사회로 급격한 변화가 변화가 있죠. 그래서 생기게 되는 디지털 소외와 디지털 격차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코로나19 사태로 접어들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으로는 절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디지털에 대한 격차가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81.7%나 높게 나옵니다. 주변의 식당에만 가더라도 키오스크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은행들이 폐쇄가 되어 있고 창구가 폐쇄되어 있어서 시니어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이 디지털 격차가 생활 속에서 문화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느껴져서 이제는 소외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소외, 격차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사실 저희는 그 부분을 더 캐치를 많이 해서 저는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면 그 자율주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챗봇, AI가 필요하더라도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실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가공, 데이터 라벨링, 이게 자동차인지 신호등인지 사람인지 분별하는 라벨링 작업들을 우리 장애인들이 하고 있고 쇼핑몰에 대한 리워드 적립, 챗봇 데이터 질문지,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스피커적인 부분들, 질문 데이터들을 실제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차들을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굉장히 많이 좁혀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의 중증장애인들이 300여 가지 직무를 부여받아서 실제 시스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여류에 있는 사회 계층들이 급속한 디지털 그 기술 활용에 수혜를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제가 오기 전에 찾아봤더니 1999년부터 작년까지 장애인을 모아서 또는 장애인 댁을 방문해서 교육을 해왔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21년까지 한 120만 명 이상이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통계치는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만 그분들의 수요에 충분히 맞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아마 제가 아는 한 내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되어서 이분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하는데, 좀 더 항구적으로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ello, Jackie. Would you introduce yourself? 자키님, 월드뱅크의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월드뱅크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빈곤층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지금 김민지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한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슈인데요. 소외가 되고 있다는 부분 말입니다. 이 글로벌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전 그리고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외 계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새로운 디지털 세계에 도입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가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2.5배 증가했습니다. IoT 활용은 사물 인터넷 활용은 80개 아이템이 2018년에 연결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220억 사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4년에는 220억 개 사물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은 커다란 비약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사회에 얼마나 통합되었냐를 보면 놀랍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브로드밴드 연결성이 더 필요하게 돼서 1년 내에 급속하게 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과 2020년 초반에 숫자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사회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과 시민들도 디지털 기술을 70% 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을 일상생활에서 기업에서 쓰는데 34%가 증가했습니다. 통합의 가속화, 기술이나 또는 플랫폼의 통합된 정도는 정부 측면에서 볼 때 새로운 서비스를 더욱더 많이 제공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놀라울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수치는
리스크도 수반됩니다. 제대로 된 스킬이나 접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거기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크게 뒤처집니다. 거의 인터넷에 50억 사용자들이 작년과 비교할 때는 4에서 5% 더 증가한 것인데요. 사실 전 세계 인구의 6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3분의 1 정도는 아직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또는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상황이 한국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명확해야 되는 것은 그 전체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잘 더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AI 등 기술 발전 속도가 빨리 갈수록 디지털 격차나 갭이 생길 수밖에 없고, 특히 여러 통계를 인용하면서 약 한 3분의 1 정도는 레깅 제너레이션 세대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좋은 경험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Next question. 김 대표님께 여쭤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 디지털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죠.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OECD나 또 UN에서. 근데 그 디지털에 상당히 익숙하고 잘 활용하는 세대는 16세에서 24세이고 또 55세에서 65세 사이에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디지털 격차가 OECD 국가 중에 상당히 높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발생하게 된 이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코멘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네, 중학교 2학년인데 그냥 매일 로블록스 하고 그냥 IT랑 좀 계속 사는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예.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더 익숙해져 있는 것 같고, 그냥 로블록스가 한 자기의 가상 공간의 하나의 세계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우리가 앞으로의 시니어와 지금 또 태어나는 친구들, MZ 세대와의 간극은 더 멀어질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그런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굉장히 가기부에서도 예. 디지털 배움터라고 해서 9만 명을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잘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렇게 또 빨리 뛰고 빨리 해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민간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네. 정부는 이제 정해져 있는 예산과 규모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조금 현장에 답이 있다. 무조건 뛰어보자. 네, 한번 실행해보자. 네, 라고 해서 수많은 피봇을 했고 사업 계획서도 엄청 많이 바뀌었고 시행착오도 많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의 취업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열악했었거든요. 특히나. 그러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 임가공이나 박스를 접는다거나 뭐 기껏 해봤자 바리스타 교육. 네, 그거에 대한 풀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국의 교육청의 특수교육청, 특수학급이랑도 제가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된다. 이제는 4차 산업이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모든 일상이 디지털화가 되기 때문에 디지털로 해야 되고 코로나가 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서도 비대면 재택근무 가 언택트가 일반화되어서 재택근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유연하게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기업체 미팅을 갔을 때는 저 재택근무면 안 할래요. 그랬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사실 위기 속에 기회가 온 건 사실이고 우리 장애인들에게도 이렇게나 일을 잘해요 기업이.
예. 네, 웹 디자인을 하고 영상 편집하고 데이터 질문지를 만들고 오타 검수해서 보내고 네. 디지털에 대한 수반된 작업들을 실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오히려 민간에서 공공으로 역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자체에 예, 예. 이런 디지털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하자.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복지관과 같이 해서 컴퓨터 훈련반이 개설이 되고 있고, 네, 그 컴퓨터 훈련반을 통해서 뭐 SNS 마케팅 과정, 웹 디자인 과정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장애인들을 어시스턴트,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 유형별로 분류를 예. 해놨어요. 예. 직군, 직무를 부여받을 수 있게끔. 그럼 어시스턴트는 컴퓨터를 잘 하지 못하는 분들, 예. 네, 뭐 시니어도 포함이 되겠죠. 뭐 제너럴리스트는 지금 당장 사무 보조라든지 간단한 카드 뉴스 만들기가 투입이 가능한 분들. 예. 스페셜리스트는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셜리스트들이 굉장히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의 미등록 장애인까지 합치면 500만 명이 네, 넘어요. 네, 네, 맞아요. 이건 대한민국의 인구의 10%가 되는데 88%가 후천적 장애입니다. 네. 네, 후천적 장애고 이분들은 능력과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었고 출퇴근이 어려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그분들을 이제 장애 유형이 15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적 발달 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13가지의 장애 유형은 인지가 비장애인이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는 충분히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이 되고 디지털에 대한 그런 정보 기기라든지 시스템만 갖춰져 있다면 충분히 이분들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할 수가 있고 네. 일자리 격차에서 오는 그런 생활 속의 격차까지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민간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는 회사이고 거기서 저희가 장애 유형별 근속률, 업무 생산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유의미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그 데이터를 토대로 장애 유형별에 대한 보조공학 기기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청각장애인에 맞는 실시간 자막 서비스, 시각장애인에 맞는 흑백 전환 서비스, 그런 것들이 저희 시스템에 녹여져 들어가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우리나라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또 보조공학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100% 중에 80%를 장애인들이 보전받을 수 있는 사업도 예, 맞아요.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을 해서 조금 더 격차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 저희 민간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한 몇 년 전 통계인데 우리나라 장애인이 400만이 넘는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 장애가 있어서 저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ICT는 굳이 이동하지 않고 재택에서도 얼마든지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즈니스나 또 일거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많은 배려와 동참이 있어야 모두가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Hello, Jack. As you know, in accordance with statistics by OECD, their statistic express OECD 통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24세 미만의 ICT 기술 수용력은 탁월합니다. 반면에 55세에서 65세 시니어들은 ICT를 활용하는 능력이 스킬이 떨어지는데 개인적인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 갭을 메꾸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우선 확실시되어야 되는 것은 공동의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디지털 격차는 바로 모든 사람이 맥스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더 활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런 소외 현상과 격차 현상은 제게는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런 갭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김민지 대표께서 신체 장애인에 대한 상황과 제한 사항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관점을 더 넓혀서 사회 경제학적인 이유도 한번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리고 경제 모델링 결과를 보면 ICT를 기술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직업을 얻는 데서 그리고 직업 생산성에 중요합니다. 이것은 연결되어 있는다, 접속할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볼 때 우리 최근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나온 리스크는 위험 요소는 예를 든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전 세계 대부분 반 이상이 연결되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연결성이 지금 시점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브로드밴드가 없다든지 또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저도 소외계층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도시와 농촌 지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7% 정도가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지방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소외 도전은 젠더 디바이드에도 있습니다. 여성의 20%는 더 모바일 연결성을 잘 브로드밴드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거는 다른 분야, 예를 든다면 다른 지역, 남아시아는 물론 그 수치는 저희의 경우보다는 51% 정도로 더 좋을 것이고 섭사하라 아프리카 정도는 37%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외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은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디지털 격차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예를 들어서 1기가바이트를 모바일 브로드밴드를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한다 하면 월 소득의 2% 미만 정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만약에 더 비용이 든다면 그것도 비용 때문에 소외계층이 될 것입니다. 그 브로드밴드의 질이 최근에는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사회적인 그리고 또는 장애인 문제 또 경제 문제, 경제적 취약계층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더 많아졌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단하고 또 계속 토론을 진행하시도록 사회자분께 넘기겠습니다. 아무리 ICT 디바이스 이용과 서비스 활성화되고 네트워크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루럴 시골 지역과 도시 지역 간의 접속에도 환경도 문제가 있고 또 이런 부분은 그 사회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컨비네이션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좀 전에 뭐 20대 이하는 상당히 잘 쓰고 있어요. 정규 교과 과정을 다 마친다면은. 근데 역시 장애인이나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령층이나 농어민이 일반인에 비해서 억세스할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낫게 해줄 수 있는지, 또 이런 분들이 유독 낫는데 혹시 ICT가 이분들의 환경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유익한 팩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굉장히 많은 장애인들을 지금 실제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만나면서 저 스스로도 장애인들이 이렇게 일을 잘하나? 이런 일까지 하나? 라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만나면 정말 목소리 높여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컴퓨터 저보다 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제 그 첫 번째 장애인에 대한 이력을 받을 때 컴퓨터 스킬은 어느 정도인지, 장애 유형은 어떤지, 어느 정도 그 두 손 두 발은 다 쓸 수 있는지 등부터 시작해서 정말 매칭부터 우리가 사후 매니지먼트가 우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 유형별 직군 직무에 대한 생산성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장애 인재개발원에 저희가 이런 NCS 기반으로 좀 직무가 개발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꽤 개발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전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얼마 전에 AI 직무 매칭 플랫폼, 장애인 AI 직무 매칭 플랫폼 개발 사업을 최종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데이터를 쌓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이런 기술들이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꼭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ICT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전이 되면서 여러 형태로의 저는 여러 유형별의 장애인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저희는 그 딥러닝을 통해서 출근해줘. 그러면 손발이 불편해서 이렇게 체크가 안 되는 분들, 뭐 손이 하나가 불편해서 다르게 되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조 공학 기기를 또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ICT적인 부분들, 시스템, IT가 합쳐진다면 저는 그분들 중에서도 연봉 1억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업들 또한 지금 굉장히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너무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부에서도 좋은 지원 사업이 많지만 정보를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더더욱이나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거의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자체별로 지자체 관할 내에 또 복지관도 잘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쪽에서 그냥 정말 좀 수박 겉핥기식의 그런 네, 제가 좀 말이 거칠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정책보다는 정말 현장에 필요한 그런 정책들이 좀 이루어져 나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그 최근에 올해 상반기에 하고 장애인이 IT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라든지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 몇 군데를 가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뭐 장애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많이 개발하고 출시했어요. 그래서 아마 작년에는 그 몇몇 기업이 컨소시엄으로 해외 수출도 뭐 한 600만 불 이상 한 걸로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배려이기 전에 같이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조금 의무감을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력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자키한테 조금 더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과 관련되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발전은 일자리 창출이나 또는 무역 활성화, 또 서비스 제공 이런 데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IT 선진국인 미국, 유럽 등에게는 큰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개발도상국한테는 또 뭐 이익에 반대되는 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죠. 또 개인 정보라든지 소비자 정보가 이동될 수도 있고. 그래서 디지털 기기나 또는 서비스 보급과 관련돼서 디지털 격차를 해결하려면 어떤 국제적 노력 및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이런 디지털 발전 및 통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부분을 자키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동시 통역이 저분한테도 되는 거죠? 자키, I had already knew you. 자키님, 이미 통역을 통해서 듣고 계시죠? 질문을 드렸거든요.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 주시겠습니까? 이 이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문제를 뭔가 좀 우리가 하는 방법, 월드뱅크의 방법과 접근법을 좀 명확히 설명드리면서 답을 할까 합니다. 월드뱅크는 강력한 개발 파트너들을 찾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적으로 어떤 국가들과도 협력을 하고 있죠. 한국도 이렇게 월드뱅크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이슈가 있는가, 어떠한 개입이 필요한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국제 협력을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어떠한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를 해서 국제 협력을 계획해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장애인과 관련을 해서 패러다임을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다양성과 포용성 측면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이루어내고 가속화하고 디지털 경제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런 포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포용성, 모두를 포함하는 방법으로, 소외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 연결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거의 한 20년 동안 월드뱅크가 집중한 부분은 보편적인 연결성 보장, 보편적인 인터넷 연결, 인터넷 접속에 대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제 실제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 되냐면 기술의 보편적 사용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더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욱더 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다양한 측면, 성 측면, 젠더 측면, 지역 측면, 그리고 물리적인 그런 어떤 장애 측면, 그리고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지금 격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개입을 할 때 우선순위가 무엇이 돼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중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약자에 대한 집중이 되어야 되겠죠. 특히 또 소외되어 있는 지역, 농촌 지역의 인터넷 연결성을 높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학교라든지 사회복지센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인터넷 연결을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 도농 지역의 사람들이 인터넷을 더욱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주어야겠죠. 이를 통해서 연결성 측면에서의 평등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량 구축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인프라 측면에서의 역량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디지털 전환을 함에 있어서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경제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인프라의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을 할 때 디지털 측면에서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사용 격차 측면에 있어서 보면 이러한 기기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되는가, 그런 것도 중요한 이슈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기를 사용할 여력이 된다면 경쟁력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이러한 기기들을 제공할 때 어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또 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죠. 젠더, 성별도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누구도 소외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회의 모두가 이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경제에 기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디지털 기술 측면에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기술, 기초적인 기술이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또 일반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각 기술과 기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플랫폼 등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일반적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상호작용적으로 이런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구층을 보면요, 실제로 정말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계층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또는 AI를 특정 계층을 위해서 앱에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소외 계층에, 불리한 계층에, 취약 계층에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또 차이가 있어요. 뭐 언어든 민족이든 같은 국가라 할지라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는 더 문제가 많은 지역도 있고요. 뭐 지역별로 뭐 언어의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투리를 쓰거나 방언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역별로 또 특정 인구 계층별로 디지털 기술에 관심이 없는 계층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의 예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핀란드는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데요. AI 서비스 이용에 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에게 AI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연령대, 그러니까 75세 이상 연령층에도 이러한 교육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 하나하나가 이러한 AI 서비스 이용 교육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EU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교육 과정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모든 유럽 국가들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세 번째 분야인데요. 준비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기기들이 있죠. 그래서 뭐 정말 선도적인 기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AI도 이야기하고 데이터 분석 기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데이터에 대한 접속이 없다면, 제대로 된 능력이 없다면 이러한 격차에 다시 노출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성을 가진 국가에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러한 부분에 접근성과 접속 능력,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진 기술, 신흥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더 잘 사용하고 접속할 수 있도록 투자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도 높이고 혁신도 강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개혁을 통해서도 이런 신흥 프론티어 기술들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농 지역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트너십은 지식 공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월드뱅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한국 디지털 개발 프로그램과 함께 우리 월드뱅크는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재부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래서 월드뱅크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세안과도 협력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도 이런 개발 파트너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G20 국가들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포럼을 통해서도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유니언도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협의체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정말 국제협력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민간 사회 그리고 규제 당국과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통해서 디지털 격차를 더욱더 노출시키고 더 알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더욱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을 다 터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효과적으로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국제협력을 통해서 소외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시키고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키 상당히 오랜 감사합니다. 땡큐. 말씀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한 4-5가지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커버리지 갭이라든지 액세서빌리티라든지 몇 가지 얘기했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전혀 깊이 고려되지 않았던 젠더 간의 디지털 갭이나 격차도 아마 국제기구에서는 중요한 이슈의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두 얘기했다시피 사실은 국내에 좀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또는 예산도 충분하지 않는데 금방 자키가 얘기했는 것처럼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은 정말 롱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한국이 상당한 경험이 있으니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또 G20 등을 통해서 국제협력 방안을 찾아보자는 제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땡큐 자키. 지금 시간이 다 오버됐는데 질문이 2개가 있는데 진행해도 되나요? 시간. 네. 질문 2개는 소개만 하고 아마 박 대표님이 2번째 질문을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이런 젊은 세대들과 또 아직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간에 특화된 갭이나 디바이드가 있을 텐데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나 해결점은 뭐냐고 질의하셨는데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고 여기서 단답형으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혹시 포럼에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아마 훌륭한 분이 해안을 솔루션을 제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박 대표님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약자층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좀 구체적인 방안 또 실현 가능한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짧게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도 장애인들의 경우 PC 이용 능력과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떨어지지가 않는데 이제 인터넷 이용률이나 검색 및 이메일 뭐 이런 부분들은 훨씬 저희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많은데 장애 유형별에 따라서 또 큰 격차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경우는 거의 한 16% 이상의 금융 정보를 거기에서 격차가 일어나고 있고 생활 속에서 한 15%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힘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것들이 장애인의 경우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냥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부분보다는 조금 일률적인 커리큘럼보다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유형별에 맞는 그런 가족 구성원에 대한 장애 유형별에 대한 그런 좀 구체적인 커리큘럼이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시아 태평양 장애인 연맹 회장님께서도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장애인 직무에 대한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하시고 가셨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장애 유형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이 데이터를 토대로 기업 입장에서도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고 여러 형태로의 ICT, IT 기업 기기들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은 점점 더 격차가 저는 해소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저는 민간의 입장에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제가 아는 한 디지털 갭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도 물론 뭐 국회를 통과돼야 되지만 올해 대비 한 100억 이상 증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가능한 방안을 많이 찾고 지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오버되어 가지고 이 정부에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김 대표님 수고해 주셨고 들어주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Jackie because of your expertise and 전문 지식을 저희에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청중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 굉장히 이렇게 브로드하면서도 또 깊이까지 있는 주제였는데 모든 것을 다 다루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많은 인사이트를 주신 우리 좌장님과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